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준이 하는 얘기가 뭐 100% 맞고 요거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코인이슈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연준이 하는 얘기 믿으면 개털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 16.9K, 17K 깨졌죠. 18K까지 가나 했더니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뭐 왜 미끄러진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15일날 FOMC 회의 이후에 또 우리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안 좋죠. 리플 480원,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오고 있습니다. 곧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악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인 이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멤버십 방송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리플 진짜 좋아합니다. 코인 이슈도 리플 좋아해요. 리플 막 싫어하고 안 좋게 보고 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알트 중에 그나마 제일 네임밸류도 있고 너무나 좋아하고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도 안전하지만 100%는 없다. 어떤 코인을 지금 다 무슨 코인이든 뭔 코인이든 리플파 형들에게 공격당하셨구나. 당해도 상관없어요. 리플 욕했다고 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많아.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리플이 뭐 안 없어진다, 리플은 뭐 무조건 간다, 누가 장담을 해. 100%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뭐 리플 뷰가 분석이 바뀌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관련해서는 뭐 안 좋게 얘기하니 뭐가 그러니 본질이 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리플 뭐 거래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야 근데 거래대금이 앞자리가 이게 두 자리에서 끝난 게 얼마 만인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앞자리에서 두 자리가 딱 끝난다는 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참, 미국 증시 싹 다 빠졌죠. 근데 오늘 빠진 이유는 좀 달라. 오늘 빠진 이유를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거.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주식, 코인, 뭐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뭐 선물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나스닥 차트를 보고 뭐 분석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선물 차트, 아니면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차트를 딱 보고 하시던가, 요거 분석 바뀌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중요한 거 나갈게요. 자, 우리 코인 시장 역시 쭉 빠지고 있죠. 빨갛습니다. 자, 롱비율 76%, 70대 후반 가면 롱숏, 우리 롱청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ECB 기준금리 인상속도 0.5포인트 완화, 내년 3월부터 자산 축소. ECB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0.5포인트를 인상을 했고, ECB 또한 9월달 10월달 75bp를 금리 인상했는데 이번에 50bp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을 똑같이 미국과 같이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라가르드 총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뭐 전날 통화를 했는지 똑같이 말을 맞췄어. 매파적인 얘기를. 그래서 뭐 목표치인 2%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충분히, 연준 의장 얘기하는 얘기죠. 목표치 2%.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의 만기 채권 원금에 대한 재투자 축소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채권 규모도 5조 유로, 6,990조. 그래서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자산 축소하고 금리 인상 속도는 완화한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ECB도 이런 식으로 한다. 좋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금투세 유예.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죠. 코인이슈님, 우리는 세금 관련해가지고 대비 안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궁금하신 분들. 근데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금 관련해서? 근데 소름 돋게도 작년에도 똑같았어. 작년에도 12월 이때쯤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 왜 안 드렸을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차피 유예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뭐 100% 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위믹스 같은 경우 지금 상장 폐지가 당했고 위믹스 코인 투자하신 분들 지금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안전장치가 있나요? 안전장치가 없죠. 당장 지금 거래소 상장 폐지 당하면 안전장치라던가 뭐 보장 받을 수 있는 거, 보증보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그냥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런 거 보호도 못하는데 뭔 세금이야. 작년엔 더 마찬가지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규제 없는 세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유예된다. 똑같이 유예될 거기 때문에 뭐 금투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유예되면 추후에 확정되면은 딱 그때부터 대비를 하면 돼요.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작년에도 막 우리 기자분들한테 그냥 코인 이슈도 궁금하니까 막 아는 기자분들한테도 막 연락 취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이제 다들 시시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관련한들이라던가 좀 중요한 기사들은 기자분들이 먼저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소스 듣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의미 없다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 12월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12월 15일 FOMC 회의가 있었고 우리 코인시 가족분들 우리 예상대로 분석대로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50bp 금리 이상 나왔습니다. 50bp 금리 이상 나왔고 점도표가 중요한데 이번에 점도표를 찍었는데 19명 중에 17명이 5% 이상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이제 2023년도 봐야겠죠. 점이 제일 많은 게 자 5% 이상 5.1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24년도 2년 뒤에는 4.1이었나요? 4.3이었나요? 4.1이네요. 4.1%에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3.1 그리고 뭐 2.5에서 2.6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 9월 잭슨 올 때 그 당시 2023년도 최종 금리가 4.6이었습니다. 여기였다는 거죠. 4.6. 근데 여기서 두 칸이 올라갔어요. 5.1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5.1이라는 게. 물론 미국의 최종 금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된다, 찍는다 라는 건 아니지만 5.1이 의미하는 게 있어. 커, 그게. 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죠. 4.25에서 4.5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이제 1월 31일 날, 2월 1일 날 발표고 FOMC 회의 있고 3월 달 중순에 또 한 번 있고 두 차례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상반기에 그때 금리 인상을 25bp씩 두 번 하면 기준금리가 총 5%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점도표에 5.1로 찍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25bp를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25bp가 아닌 50bp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 금리 인상 아직도 한번 진짜 많이 나오면 적어도 3번은 나오겠구나. 5% 예상이랑 5.1이랑은 이게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연준위원 총 19명 중에 17명이 5% 이상을 찍었다는 거는 굉장히 매파적인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물가는 아직 안 끝났고 안 떨어졌고 내년에도 금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쭉 끌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는 없대. 우리 수요일날 방송에서 어떤 분이 금리 인하 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코인유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롬 파웰 연준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 긴축하고 욕먹어가면서 금리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 다 헛수고다. 다 없어진다. 다 제로로 돌아간다. 그럴 때 금리 인하 얘기 못 나온다. 매파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년도 금리 인하가 없대.
금리 인하하게 되면 2024년도 내후년에 가능하대. 그래서 점도표상에 4.1%를 찍었는데 금리 인하? 코인 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르면 내년 연말,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쑥 들어갈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나올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준이 하는 얘기가 뭐 100% 맞고 요거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코인 이슈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연준이 하는 얘기 믿으면 개털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어느 정도 이런 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연준이 하는 말 막 다 듣는다?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그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이미 연준 같은 경우 작년부터 물가는 일시적이다 했던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어. 미국 정부는 물가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달러 강세를 용인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어떻게 했죠? 물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준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가 안 잡았습니다. 일시적인 거 몰랐다? 모를 수가 없지. 제로파 연준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뭐 하반기 정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좀 그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용 그리고 또 서비스 물가 요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주택, 렌트비 이런 거 제외한 서비스 관련 지표들, 요런 서비스 관련 물가 상승이 지금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떨어뜨리기,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 하락하는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뭐예요? 서비스랑 임금을 강조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물가 쪽에는 서비스, 임금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데, 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빠지죠.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지금 계속해서 그 증가를 하고 있고 잘 안 빠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려고 하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딱 갔을 때, 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네요. 금리를 이렇게 높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안 빠진다는 건, 그때는 지금 정부가 당연히 들어서야겠죠. 그렇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해요? 임금 상승률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서비스를 좀 죽일 수 있는, 요런 것들. 우리 코니슈 영상에서 다 배우셨던 거, 이민자 정책도 있을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CPI가 낮게 나왔다 가지고 막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7.1% 나왔습니다. 근데 좋아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주거비, 렌탈비가 많이 나왔던 거, 렌탈비가 살짝 전월 대비 꺾였는데 왜 꺾였다 말씀드렸죠? 월세, 렌트비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호텔 가격이 좀 빠졌다. 호텔 요금들이. 그러면서 렌트비, 그 주거비가 좀 살짝 빠졌고, 이번에 항공료 가격이 하락됐어. 항공료 가격이 왜 하락됐을까? 수요가 뭐 여행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었는데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 기름 가격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항공료 가격도 빠졌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항공료 가격이 빠졌지, 항공료의 항공 이용 수요가 줄어들진 않았다. 여전히 견고하다. 서비스 쪽에서는 여전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 빠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금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7%, 뭐 6%, 5% 이렇게 빠지게 될 건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빠지기 힘들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먹었던, 예전에 뭐 작년에 먹었던 순댓국 한 그릇, 뼈다귀장국 한 그릇, 우리가 미용실에 가 커트 하나에 15,000원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10,000원에 깎아준대. 가능할까? 미용실에 가서 여자 커트 요새 얼마인가요? 한 3, 4만원 하나요? 펌이 막 2만원, 3만원, 4만원 해. 동네가. 강남 가면 막 10얼마, 20만원, 20얼마 하죠. 그 물가 안 좋다고 막 요새 경기 안 좋다고 깎아주나? 커트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는 좀 물가가 떨어지는 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월가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월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 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목표 인플레이션 2%를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요게 데이터나 아니면 과거 뭐 역사적 데이터라던가 뭐 과학 자료라던가 뭐 이런 데이터 자료가 없어. 충분한 게 검증된 자료가. 그러니까 2%가 뭐 아니면 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고 나왔던 수치가 2%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런 아무것도 없어. 검증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뭐 기반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 2%가 아닌 3%, 4%, 5% 올리면 되지 않겠냐.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알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목표 인플레이션 2%는 2023년이 아닌 2024년 이후에 가능하대. 물가 2%를. 그리고 내년에 2%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잡는다는 거야 2% 내년에는. 그리고 2% 잡니 안 잡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요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 높은 수준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 지금까지 말을 번복한 게 수도 없어. 이 얘기 듣고 야 인플레이션 진짜 2%까지 내년에 막 끌어내리려고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민자들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단 코인뉴스님은 저번 영상이랑 저저번 영상 싹 다 보시고 이민자 정책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짧게. 자 그러면 코인뉴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3년도 금리 인하 움직임은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민자 정책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과 맞닿은 게 뭐냐면 미국의 이민자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 요 두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이제 제조를 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달러가 강세이면 좋을까 약세이면 좋을까? 미국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려면, 수출 경쟁력을 늘리려면 달러가 약세인 게 좋겠죠. 그럼 연준에서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명분도 없는 겁니다. 한 가지. 그리고 이민자 정책. 지금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뭐 기자분들 2,000분이 뭐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하원에서 국방비라든가 이런 것들 군무원들 군인들 안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 임금 인상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가는 안 떨어져. 그러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런 연준 정책만으로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임금 쪽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부머 인플레이션이 뭐죠? 미국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머 인플레이션.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이가, 우리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값싸고 저렴한 인력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값비싼 인건비, 과열된 임금 시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민자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게 쉽게 나올 순 없어요. 자, 왜 쉽게 나올 수 없냐? 이민자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게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이민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싶고, 일단 공화당 애들, 트럼프 이제 분들은 또 이렇게 애들을 하면 또 욕먹으니까 트럼프 분들은 이민자 정책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리하게 이민자 정책을 한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들어요? 표심을 잃고 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표심 중간선거 때 잘해놨던 거 이제 연임 남았는데 공화당으로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명분이 필요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고 물가가 안 잡히고 국민들이 진짜 힘들어해야 그때 돼서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언론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민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싫어도 당연히 법안 발의하면
통과를 시켜야겠죠.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미국인들이 좀 뭐 보수적인 분들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해. 뺏기고 잃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함부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슬슬 해야겠죠. 제노파 연주인장 FOMCA 나와가지고 어느새부턴가 이번에 그리고 우리 브루킹스 12월 1일날 연설 때부터 고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12월 1일날 그 고용 그 연설 주제가 경제랑 고용이에요. 노동시장.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번 FOMCA 나올 때 얘기했던 게 고용, 인력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 둘씩 슬슬 깔아주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돼요? 이민자 정책을 위해서 하나 둘씩 쑥 깔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FOMCA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밑밥을 살 깔아놓는 겁니다. 고용시장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기사들을 보시게 될 거냐면 목표 인플레이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경제율이 나오던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다 이런 이유로 2%가 아닌 3%, 4%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게 될 거고 또 이민자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 또 미국 제조업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 아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딱 있구나, 스탠바이가 딱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보이시죠?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50bp 올렸더니 미국 채권 시장에 이제 문제점이 다시 심화가 됐어요.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채 금리랑 장기채 금리랑 다르죠. 단기채 금리는 15일날 우리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50bp 금리 이상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다. 그러면 단기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금리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런 얘기하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우리 하나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실물 경제. 실물 경제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와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됐어요? FOMC 이후에 쭉 떨어졌고, 반면에 미국채 2년물은 단기채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한다고 했죠. 4.25에서 4.5% 수준의 그 안에서 상승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 여린님이 말씀하시죠. 장기금리는 상승 안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어떻게 돼요?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또 떨어졌어. 우리가 걱정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우리 지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한 번 더 심화가 됐다는 겁니다. 심화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쇼크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빠르면 내년, 내후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있어.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죠. 과거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쭉 올리다가 2년물 단기채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그때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쇼크가 오면서 금리 인상을 겁이 나서 멈췄습니다.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월가에서는 금리를 뭐 더 이상 많이 못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또 분열이, 이런 균열들이 또 있는 것 같다. 요거 또 있는 거고, 모든 부동산이 붕괴되어야지 세상이 리셋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말쯤 되어야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되리라 생각드는데 코니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레이트 리셋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세력.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00%는 없으니까 가능성을 따지자면 전 세계가 막 우리 2008 리먼 사태처럼 막 경기 침체하고 세계의 경제적인 세계 대공황이 온다?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 5%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2008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2008 때는 금융권이라던가 뭐 은행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대비가 없었어. 그땐 규제도 없었고. 근데 지금 2008년도랑 지금을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단 금융권이라던가 기업들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은행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런 금융회사들, 얘네들 그 자산 재무제표만 봐도 현금이 뒤집어져요. 그 뜻은 뭐예요?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대비를 했고, 중국 부동산은 뭐 무너질 수 있겠죠. 쇼크도 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전 세계 경기 대공황으로 가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8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 왜? 기업들이랑 금융권 애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그렇고. 지금은 미리 우리가 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딴 길로 새는 게 아닙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린님이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막 뭐 경기 침체에 막 그 진입을 하고 막 이제 경제 방송이나 주식 방송 보면 막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고 이제 리세션이 왔을 때 이렇게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알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알고 있었으면 막았지. 2014 그리스 사태도 똑같고, 2015 중국 위안화 흔들릴 때도 알았으면 막았겠죠. 경기 침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뭐 IMF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알고 있는 데서 터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쇼 말씀드리는 것도 미국도 내년에 경기 침체 무조건 들어가는데 얕은 경기 침체. 왜? 지금 고용시장도 괜찮고 여러저러 수출도 좋고 소비도 좋고, 강달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입 단가도 저렴하면서 물가도 싹 지금 떨궈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나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무너지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변수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신흥국가들은 좀 힘들겠지만 미국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가 2년물 채권금리보다 2년물 채권금리가 쭉 높아졌을 때 채권시장에 쇼크가 왔고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물 국채금리랑 기준금리랑 얼추 비슷해. 2년물 금리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4.256이죠. 지금 기준금리가 뭐 4.25에서 4.5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이상으로 또 올라가면 미국 시장도 채권 시장도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뭐 금리를 높게 올리네,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가 힘드네, 계속 가파르게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상치 내에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미국도 금리를 막 뭐 쓰잘데기 없이가 아니지, 무리하게 막 올릴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미국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어느 시장이든 지금 아픈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오늘 미국 부동산, 상업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상업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지금 아파. 몸으로 따지면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는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제롬 파웰 연준의장 이번에 왜 매파적으로 얘기했을까? 알아. 더 잘 알아. 코인 이슈보다 더 잘 알아. 미국이 지금 어디 시장이 문제고 어디가 다쳤고 어디가 통증이 있는지. 근데도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 코인 이슈가 왜 12월 15일날 매파적으로 발언할 겁니다 예측을 했던 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막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뭐예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줄여야 돼.
소비를 낮추고 우리 김도현님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돼. 그리고 코니시 영상 보시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배우셨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요거 고착화되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쭉 고물가 시대에서 1970년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상 지속을 했죠. 이 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착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말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OMC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말을 세게 하네. 앞으로 더 힘들겠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좀 말을 세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내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 힘들 걸로 보여요. 우리 코인 시장은 힘들고 미국 주식은 힘들 걸로 보인다. 단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강한 상태입니다. 왜? 시장의 안 좋은 반응들, 안 좋은 지표들도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왜? 12월 달에는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고 뭐라 그럴까? 우리 미국의 자본소득세 37%,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20%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익절,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절세 매물이 이제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단 미국 주식만. 우리 코인 시장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